저 아이들은 돈이 아니라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지던 한강변 다리 아래에서 제가 마주한 건 두 명의 아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인생 전부를 뒤흔들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성공 신화라고 불렀고 제 이름 석 자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요, 그저 빈손으로 도심을 떠도는 모든 걸 잃어버린 남자일 뿐입니다. 그런 제가 왜 하필 그날 밤 그 다리 아래를 지나가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그냥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듯이 말이죠. 한강변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에 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행자 전용 다리 아래에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었습니다. 젖은 종이박스 위에 찢어진 신문지를 깔고 두 아이가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몸을 최대한 움츠린 채 서로를 감싸 안고 있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산도 씌워주지 않고 그냥 던지고 가더군요. 마치 동물원 우리의 먹이를 던지듯이 말입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도 저 아이들만큼이나 비참한데 뭘 더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 하나가 동전을 주우려고 몸을 내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바닥은 빗물로 질퍽했고 아이는 손바닥부터 땅에 찍었습니다. 분명 아팠을 겁니다. 울음소리가 나올 만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아이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자기 몸으로 넘어진 아이를 감싸 안으며 차가운 바닥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상처난 손바닥을 닦아주고 자기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남매끼리, 쌍둥이끼리 서로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장면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도 안 썼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로요. 다가가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저 아이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m, 3m, 1m. 제가 거의 다 다가갔을 때 아까 넘어졌던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오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요. 아저씨 같은 어른이 다치면 안 돼요.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한강변에서 두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제 가족도 지키지 못한 채 모든 걸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낯선 사람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텔 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저런 곳에 있을까?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다리를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일부러요. 왜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특히 제가 책임져야 할 존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회사도 지키지 못했고 가족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누군가를 돌본다는 겁니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신경 쓰이고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되던 날 저녁 저는 결국 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확인하자. 아이들이 무사한지만 보고 가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아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젖은 종이박스 위에 여전히 찢어진 신문지를 깔고 여전히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매일 저기 있는 건가? 밤에는 어디서 자는 거지? 밥은 제대로 먹기는 하는 걸까?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 아니 스스로를 확인하듯이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이박스를 접어서 다리 밑구석에 숨겨두고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제가 두 아이를 미행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아마 그날 구걸에서 모은 돈이었겠죠. 동전을 하나하나 세는 모습이 저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작은 손으로 100원짜리, 10원짜리를 한 장씩 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세는지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는 황급히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전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아이의 손목에 뭔가 보였습니다. 낡은 팔찌 같은 거였는데 자세히 보니 병원 팔찌였습니다. 환자 식별용으로 채우는 그 플라스틱 팔찌 말입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낡고 흐릿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짜 부분만큼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2019년 3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19년 3월이면 제가 이혼한 직후였습니다. 아니야.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은 부정하고 있었지만 제 본능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둘이서 나눠 먹을 거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대체 부모는 뭐 하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에게 향하는 분노인지도 모를 분노가 말입니다. 아이들은 다시 다리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종이박스를 펼치고 신문지를 깔고 서로 마주 앉아 삼각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 입씩 번갈아 가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모르는 번호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끊어도 다시 걸려왔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민준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시 은평구 희망쉼터의 사회복지사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희망쉼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이수진 씨를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수진. 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 씨께서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소지품에서 최민준 씨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보호자이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입원이요? 무슨 일로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가능하시면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 6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별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혼 서류와 짐을 싸둔 채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한 번의 대화도 없이 그저 미안해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말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횡령 누명으로, 검찰 조사로, 재판으로 그녀를 찾을 시간도 찾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힘들 때 떠난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종이박스 위에서 서로를 감싸 안고 잠들고 있는 그 두 아이를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수진이는 아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임신했다는 말도 아이를 낳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가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 아이들의 나이가 딱 6년쯤 되어 보이는 걸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3m, 2m, 1m. 아이 중 하나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제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들 곁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히터를 틀어놓고 계속 그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제가 눈을 떼는 순간 사라져버릴 것처럼, 혹은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걸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옷을 털어주고 얼굴을 닦고 종이박스를 접어서 숨기고, 그리고 또다시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또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공원 화장실로 갔더군요.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하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매일 이렇게 사는 건가? 집도 없이, 씻을 곳도 없이 그저 공원 화장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가? 아이들은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어제 산 물병에 수돗물을 채우고 할인 도시락 코너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거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각김밥과 우유, 바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얘들아. 제 목소리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거 먹어라. 저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형인지 오빠인지 모를 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희는 배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어제 삼각김밥 반 개로 끼니를 때운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냥 받아라, 아저씨가 너무 많이 샀어.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정말요? 응, 그냥 먹어. 아이가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건네며 먼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요. 민서구나, 좋은 이름이네. 동생은? 민주예요. 민서, 민주.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서, 민주. 수진이가 좋아하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면 지어주고 싶다고 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딸이면 민서, 아들이면 민주라고요. 너희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이요. 병원? 어디?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데려갔어요. 아줌마? 네, 쉼터 아줌마요. 쉼터.
어젯밤 전화를 걸었던 그 희망 쉼터 말이었을까요? 너희 엄마 이름이 뭔데? 이수진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수진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보면 시기상으로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너희 아빠는?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럼 아빠 얼굴도 모르니? 네,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되게 멋진 사람이래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아니야. 아저씨 눈에 먼지 들어갔나 봐.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들 병원이 어딘지 알면 아저씨한테 알려줄 수 있니? 아저씨가 엄마 문병 좀 가볼게. 정말요? 응, 아저씨가 너희 엄마 아는 사람이거든. 민서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병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저씨가 꼭 다녀올게. 아저씨. 응? 엄마한테 저희 잘 있다고 전해주세요. 아프지 말라고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이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사라진 걸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분노도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좀 더 찾아봤더라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시립병원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3층 304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3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는데 제일 안쪽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떴고 몸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돌아보니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전 남편이요. 그러시군요.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고요.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길어야 몇 주 정도로 보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환자분이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환자분이 입원하시기 전에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쉼터에서도 찾고 있지만 저는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아이들 데려올게요. 정말입니까? 네, 그 아이들 제 자식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친권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DNA 검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병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출생신고는 되어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주민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자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왜 신고를 안 한 거지?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서 의식 없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난 거야? 왜 아이들 얘기를 안 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그때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은 2019년 2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쌍둥이라고 한다. 믿기지 않는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민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걸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민준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횡령 혐의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함정을 판 게 분명하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오늘 회사 동업자가 집에 찾아왔다. 민준이가 없을 때였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가족 걱정까지 하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떠나주세요. 그게 민준 씨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 장. 떠나기로 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떠나면 민준이는 최소한 나와 아이들 걱정은 하지 않을 거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 아이들을 낳았다. 민서와 민주. 우리가 함께 짓고 싶어 했던 이름을 혼자 지어줬다. 미안해, 민준아. 네가 아빠라는 사실도 모른 채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너에게도 미안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면 민준이한테 연락이 갈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민준이는 지금 자기 인생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나와 아이들은 알아서 살아갈 거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2020년 6월. 일자리를 찾았다. 청소 일이다. 밤에만 일하면 돼서 아이들을 낮에 볼 수 있다. 최저 시급도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 아이들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한다. 2021년 3월. 아이들이 아프다. 병원비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친정에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부모님께도 폐만 끼쳤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릴 수가 없다. 2021년 9월. 복통이 심하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아이들만 건강하면 된다. 2022년 5월. 일자리를 잃었다. 아프다는 이유로 자꾸 결근했더니 잘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한테 밥을 못 먹이는 날이 생겼다. 미안해, 민서야, 민주야. 2023년 1월. 집에서 쫓겨났다. 월세를 3개월째 밀렸다. 아이들 손을 잡고 쉼터로 갔다. 이게 엄마로서 할 일인가 싶어 작곡 눈물이 난다. 2023년 7월. 쉼터에서도 나왔다. 규칙을 못 지켰다. 밤에 일을 하러 나가면서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다. 하지만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2024년 2월. 거리에서 산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아이들이 너무 야윈다. 내 잘못이다. 엄마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다. 2024년 8월. 병원에 갔다. 췌장암이라고 한다.
말기라고 한다. 치료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돈이 없다. 어차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단지 아이들이 걱정될 뿐이다. 2024년 11월. 민준이를 찾아야 할까? 아이들을 부탁해야 할까? 하지만 민준이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 아무 말 없이 떠난 나를, 아이들 존재를 숨긴 나를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2월 10일. 몸이 너무 아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민서야, 민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우리가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일기장을 덮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수진이의 손을 붙잡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한 인간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비겁한 아버지였는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수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진아, 들려? 나야, 민준이야. 내가 왔어. 늦었지만 내가 왔어.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아이들 봤어. 민서랑 민주 봤어. 너무 예쁘더라. 너 꼭 닮았어.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들 데려올게. 내가 지킬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쉬어도 돼.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게.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DNA 검사 예약이었습니다. 검사는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말이죠. 그 3일 동안 저는 매일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어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아프시긴 한데 곧 나아지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래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래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 아빠 정말 멋진 사람일까? 네. 엄마가 그랬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너희 아빠가 진짜 멋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니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울어요? 아니야, 아저씨는 그냥.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희가 너무 착해서 그래. 3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친자 확률.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결과 나왔어. 아이들. 내 아이들 맞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빠 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그날 오후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최민서, 최민주. 제 성을 따른 두 아이의 이름이 호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친권 관계 확인되셨나요? 내 DNA 검사 결과 나왔고 출생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쉼터로 오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 6년 동안 존재도 몰랐던, 그러나 이미 6년을 살아온 아이들의 아버지.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쉼터로 갔습니다. 복지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서야, 민주야, 이리 와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너희 아빠셔. 그 말에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요? 응, DNA 검사도 했고 출생신고도 됐어. 이제 너희는 이분과 함께 살게 될 거야. 민서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아빠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말한 그 아빠요? 그래.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래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는 멋진 사람이 아니야. 너희한테 미안한 사람이야. 6년 동안 너희 곁에 없었던 사람이야.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언젠가 꼭 올 거래요. 그 말에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쉼터를 나와서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보러 가는 거예요? 응. 엄마 많이 아파요? 응, 많이 아프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수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민서랑 민주 왔어요. 민서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우리 아빠 찾았어요. 엄마가 말한 그 아빠요. 민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아빠 여기 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수진아, 나야. 아이들 데려왔어. 수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우리 아이들 내가 잘 키울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아이들 낳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몰라서 미안해. 그날 저녁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며칠.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이들은 병실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수진이의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잠들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서 밤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그녀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준이야.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미안해. 아이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할게.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길게 울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3시 27분. 이수진, 향년 37세. 사망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깼습니다. 엄마, 엄마.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엄마. 민주도 울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엄마. 저는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도 친척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고 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내내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와요? 안 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은 안 돌아와.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 갈래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안 돼. 너희는 여기 있어야 해. 아빠랑 함께 있어야 해. 싫어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 민서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횡령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갔고 무죄 증거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횡령한 건 동업자였고 저는 누명을 쓴 거였다고요. 회장님, 회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무엇 말씀이십니까? 가족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두 아이. 제가 6년 동안 몰랐던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아이.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요? 응,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엄마도 같이? 민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하늘 보면 돼. 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셨어. 밤마다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저기 봐. 저 별 보여? 네. 저게 엄마야. 엄마가 우리 보고 있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민서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서예요. 민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있어요. 민주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들 내가 잘 키울게. 행복하게 키울게. 약속할게.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재우는 일상.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아이들 울음을 멈추지 못해 당황하기도 하고 유치원 준비물을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조심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빠 하고 저를 부릅니다. 안아달라고 하고 놀아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이게 아버지로 산다는 거구나. 회사를 되찾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연락했고 예전 직원들이 찾아왔고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 말씀이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백억대 회사를 버리고 아이나 키운다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봅니다.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 줄까? 네. 오늘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그림 그리래서 엄마 그렸어요. 그래? 엄마 어떻게 그렸는데? 예쁘게 그렸어요. 별 달아서요. 엄마가 좋아하셨겠다. 진짜요? 응,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하늘을 향해 엄마 사랑해요. 하고 외칩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수진아, 보고 있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저는 한때 그런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회사도, 돈도, 사람들의 부러움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족을요. 6년 동안 제 아이들은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낀 순간,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6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늦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 사과하고 싶은 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너희를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요, 아빠.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수진이를 놓쳤던 것처럼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